자, 챕터 81 단체 교섭 거부 및 혜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체 교섭 거부 먼저 법조문부터 보시죠. 자, 81조 제3호입니다. 자,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 단체협약 체결, 기타 단체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누가요? 사용자가 해태하는 행위, 해태는 거부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느리게 진행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이것은 부당노동 행위로서 처벌받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교섭 거부 관련된 쟁점은 다른 부당노동행위 쟁점보다는 약간 좀 중요성은 떨어져요. 여러분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신선대 터미널 사례 요거 하나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 보시면 사용자가 노동조합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는 부당노동 행위로서 금지되고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까지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립 요건으로서 당사자는요, 여기 주체는 회사 내 사용자 개념에 국한하지 않고 사용자 개념 확대 가능하다. 이거 확대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그 이전까지의 부당노동 행위, 즉 불이익 취급과 그 다음에 비결 계약, 이때는 사용자 개념 확대가 안 됐었죠. 그런데 이런 단체교섭 거부 같은 경우는 사용자 개념 확대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현대미포조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있는 하도급 업체하고의 직접 고용관계가 있는 그런 근로자가 어떠한 근로자의 상대방인 그런 어떤 하도급 업체뿐만 아니라 그 현대미포조선까지도 사용자 개념 확대되었었죠. 따라서 그런 현대미포조선도 여기에 단체교섭 거부의 어떤 주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사용자는 근로계약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는 물론이고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등에 관해서 부분적으로라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 이게 뭡니까? 사용자 개념 확대잖아요. 그 한도 내에서 단체 교섭 당사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판례가. 그리고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 사이에 사용종속 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 사이에 그를 지휘, 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적, 무시적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자, 이런 말한다. 이건 일반적인 내용이죠. 그렇죠? 객체는요. 객체는 단체 교섭이잖아요. 단체 교섭은 개인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조합원 개인이 단체 교섭할 수 없잖아요. 그죠? 노동조합이 하는 겁니다. 따라서 주체는 노동조합, 그리고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주체. 우리 위임받거나 또 전임 이런 단체협약에 위임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뢰받아서 할 수 있는, 여러분도 이제 노동조합 이런 위임받은 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노무사님으로서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노동조합 대표자 또는 그 수임자의 정당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단체협약, 기타 단체교섭, 단체협약 체결, 그리고 단체교섭 자체를 거부하거나 해태한 행위가 있어야 될 것이다. 단체교섭을 고의적으로 중단시키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이게 지연시키는 게 해태에 해당되는 것이죠. 부당한 조건을 부과하는 거, 이거 사실상 거부하는 거랑 똑같죠. 그 다음에 처분권은 없는 자를 담당자로 내세우는 행위. 자, 처분권 없는 말단 직원 내보내가지고 단체 교섭 체결을 하게끔 해봤자 어차피 담당 직원은 체결을 권한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사실상 거부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즉 단체 교섭 요구에 불응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단체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합의 사실을 번복하거나 서면 작성 거부하거나 서명 날인 거부하는 거, 이거 다 거부 안에 포함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이죠. 포함된다인 것이고요. 자, 이 단체 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 요때 부당노동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의 보시면 정당한 이유는 사용자의 주관이 아닌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단체 교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단체 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 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부당노동행위 성립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판례가 976 8076 판례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정당 이유 관련돼서는 여러분 한번 보신 적은 있어요. 여러분 마주협회 사례 기억나세요? 우리 성실교섭 의무 우리 보시면서 마주협회 사례, 그때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성 따졌습니다. 따라서 옆에 쓰세요. 페이지
293페이지입니다. 여러분 보시고 있는 교재 페이지 293페이지를 여기다 쓰세요. 293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그때 이제 마주 옆에 사례가 나옵니다. 자, 챕터 63 성질교섭 의무잖아요. 마주 옆에 사례가 나오고 그 다음에 293페이지 우면에 보시면 단체 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옆에 쓰세요. 페이지 388페이지입니다. 페이지 388페이지 여러분께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388페이지 여러분 보시는 교재의 388페이지예요. 거기에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있잖아요. 따라서 정당한 이유 챕터에다 이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정당한 이유가 이제 한번 왔다 갔다 나중에 보실 것이고요. 자, 정당한 이유 유무 판단 기준은요. 정당한 이유 유무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 측이 요구하는 교섭 시간, 장소, 사항, 그의 교섭 태도 등을 종합해서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교섭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된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더욱더 구체했던 게 바로 293페이지 나와 있던 마주협회 사례였습니다. 그 법리를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고요. 뭐 이게 일반적인 법리니까요. 자, 정당한 주체일 것. 사용자는 교섭권한이 없는 노동조합 대표나 교섭권이 없는 대표예요. 그로부터 위임받은 자와 교섭 거부 가능하지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판례도 그 레미콘 기사가 노동조합법 소정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어서, 자, 옛날에는 레미콘 기사가 근로자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따라서 레미콘 기사가 조합원으로 가입함. 지금은 레미콘 기사도 조합원으로 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완화해서 하지만 옛날에는 뭐 이런 레미콘 기사, 특히나 어떤 사업장에서 있는 분이 아니라 도급 형태로 데리고 와서 쓰는 이런 기사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일반적 근로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볼 여지는 충분해요. 자, 여기 근로자를 따라서 이거 옛날 그 기준으로 본 이야기예요. 레미콘 기사는 당연히 근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도급 준 업체 사장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는 근로자라 볼 수 없었던 얘기예요. 근로자라고 볼 수 없어서 레미콘 기사가 조합원으로 가입한 이런 단체 교섭 요구, 이런 어떤 노조의 단체 교섭 요구를 거부했다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시했었습니다. 이런 것이고,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옛날 얘기가 되어서 지금은 변경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 레미콘 기사도 충분히 근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단체 협상의 유일 교섭 단체 조항을 이유로 해서 조합원이 소수임을 이유로 해서 또는 노조의 무자격을 내세워서 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이런 경우 등은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진흥위에서 맡았던 사건도 회사 사측에서 그 노조를 뭐 임의로 법의 노조로 이제 인정해 버리고 단체 교섭 거부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서 이제 노동위원회 왔는데, 노동위원회는 일단은 그 노조 자체는 또 설립신고까지 완성됐거든요. 설립신고까지 완성되어서 정상적인 외형 갖춘 그런 노조인데, 사용자 측에서 임의로 무자격 노조 또는 법의 노조라고 간주하고 단체 교섭 거부하는 거, 이건 100%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이런 경우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노조의 무자격을 내세워. 이런 만약에 법의 노조라고 된다면 그걸 다퉈야죠. 물론 사용자가 행정청이 노조에게 설립 신고를 이제 받아준 행위, 이 자체를 가지고 제3자인 사용자 다투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물론 근데 그때 담당하셨던 대리인 변호사였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법의 노조를 이제 다투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 우린 제3자이기 때문에 행정청이 우리 노조에게 어떤 그 수리 행위를 했잖아요. 단체 노조 설립 신고서 수리하는 행위를 했고, 수리에 따라 가지고 허가를 내준 거인데, 이런 행정행위에 대해서 제3자인 사용자가 다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원고적 탈락으로 인해 가지고 안 된다라는 것이 일관적인 판례 태도인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 사용자 측에서, 사측에서는요, 여기에 대해서 이건 무자격 노조이기 때문에 행정청에서 직권 취소하세요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직권 취소를 하도록 이제 신청을 하고, 그 신청에 대한 거부 행위했을 경우에, 직권 취소에 대한 거부 행위했을 때는 일단 거부 처분 취소송으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다툴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어요. 따라서 이런 쪽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임의로
무제형 노조라는 것을 무제형 또는 법의 노조임을 전제로 해가지고 단체 교섭 거부하는 거 이건 부당하다 이것입니다. 부당노동 행위 성립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다음 정당한 대상일 거 사용자에게 처분 권한이 있거나 없거나 근로조건과 또는 근로자 지위 개선과 관련 없는 사항, 특히 정치 관련된 사항 이런 것이죠. 또 쟁의행위 기간 중에 임금 지급 요구 이건 평화 의무 위반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는 거부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성실교섭 의무 위반 아까 우리 봤던 그 페이지 그거 있잖아요, 293페이지 여기 그거 관련된 부분이에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교섭하고 단체벽을 체결하고 그 권한 남용해서는 안 된다. 노조법 30조 우리 봤었던 것이죠. 노동조합도 성실교섭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불성실한 노동조합과 교섭을 거부해야 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당연하게 부당노동행위 성립하지 않겠죠. 자, 그리고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입증 책임은 이런 단체 교섭 거부 혜택에 대해서 이런 혜택 자체가 부당노동 행위로 추정하고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요거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된다. 왜냐면 우리가 근기법에서도 배웠죠. 근기법 23조 1항에 정당한 이유 누가 입증 책임이 있다고 했었어요.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노조법에서 별도로 정당한 이유라고 이제 쓴 이유는 여기에 대한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이제 지우겠다. 이런 어떤 입법자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이 존재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이런 단체 구속 거부 혜택의 어떤 했을 경우에 이런 효과가 무엇이냐? 벌칙이 부과된다는 것이죠.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할 수 있고요.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원에 의한 구제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이 법원에 의한 구제에서 단체교섭 응납 가처분 그 다음에 단체교섭 의무 확인에서 손해배상 청구 이런 것들이 판례가 변경됐었어요. 종래는 안 되다가 최근엔 된다라는 쪽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이것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단락에서의 핵심적인 쟁점, 이게 이제 약수령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시의성은 좀 떨어집니다. 이게 단체교섭 이제 응락하는 이런 의미가 사실은 이제 이게 그 단수 노조일 때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이제 단체교섭 왜냐하면 단수 노조일 경우에는 단수 노조 하나의 유일 노조가 아닌 복수 노조가 이제 있을 때 복수 노조가 어떤 단체 교섭을 이제 하자고 교섭을 요구했을 경우에 사용자가 그 노조는 이제 뭐 단수 노조 이제 유일한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복수 노조이기 때문에 당시 금지되는 복수 노조이기 때문에 뭐 법의 노조이지 않느냐. 법의 노조이기 때문에 따라서 나는 교섭 응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법의 노조가 단체 교섭 해달라라고 하는 응락을 신청하는 응락 가처분이나 또는 단체 교섭 의무 확인의 소 이런 것들을 제기할 여지가 충분했다란 말입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복수 노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체 교섭에 응하지 않을 이제 이유가 별로 없어요. 다 응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런 이제 논의가 많이 이제 적어졌어요. 없어요. 거의 이제 적어졌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없는 것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시의성은 좀 떨어지는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이제 자꾸 판례가 변경되고 법이 바뀌기 때문에 이게 노동법이 원래 그래요. 근기법, 노조법 등등 이런 노동법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옛날에 있었던 그 법률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런 단체 교섭에 대한 사법적 청구권성이 지금 너무 당연하게 인정되는 걸 받아들여져서 또 이 당시에 이게 문제됐던 상황은 단수 노조가 있었던 단수 노조만 허용되던 즉 유일 노조만 허용되던 시절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지금은 시의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정말 뭐 옛날 거라도 한번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가지고 지금 아예 의미가 없는 것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약수령 나왔을 때 여러분께서 이걸 잘 쓰시면은 다른 준비하지 않으신 분들보다 훨씬 더 좋은 답안을 쓰실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서브를 준비하시면 브리타는 웬만큼 다 커버되시는 거예요. 이 정도만 쓰더라도 한번 이 정도를 한번 답안에 그대로 한번 써보세요. 충분히 답안 양이 나옵니다. 이 정도만 딱 알고 가셔도 기본적으로 그 출제자가 원하는 정도의 답안은 다 구성하신단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이런 사법적 청구권성, 비록 시의성 떨어진다 하더라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정리하셔가지고 이게 시험에 막상 나왔을 때 남들 다 뭔 말인지 모르고 그냥 끄적끄적 거리다가 끝나버릴 때 여러분께서는 완벽하게 쓰셔가지고 합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년 2017년도에 퇴직금 관련된 그 뭐 문제가 났는데 퇴직금 관련해 가지고 당연히 다뤄야 될 부분인데 퇴직금이 이제 근기법에 없고 근태법으로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제 시험 출제 경향이 좀 낮다라고 이제 보신 분들이 계신가 봐요. 하지만 당연히 아니죠. 이제 이런 것들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노조 그 근기법에 근거 규정이 있고 거기에 대한 관련된 판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여러분께서 공부하시고 다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의 대부분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판례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이 판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몇 개 안 돼요. 한 300개 정도인데 이 정도 중에서 실제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도 추려집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께서 반복해서 보시면서 그리고 이런 추리는 거의 기준은 즉 강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교수님들께서 평석할 이제 의미가 있다는 그런 판례, 그다음 중요시하는 판례, 리딩 케이스, 역사적 의미가 있는 판례 이런 것들만 추려 놓으셨어요. 판례, 노동 판례 백선이나 아니면 로스쿨 노동법 해설이나 기타 여러 가지 4대 학회에서 나오는 주된 판례들 이런 것들을 골라가지고 서브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러분께서 여기서 정리하시면 그것이 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문제점 보시면 단체 교섭의 사법적 청구권성이 뭐냐? 단체 교섭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공법적 권리가 아니라 이제 이건 공사의 사업은 아니에요. 이게 법을 통해 가지고 어떤 단체 교섭권을 행사해서 사용자로 하여금 단체 교섭장에 데리고 나올 수 있는지, 즉 단체 교섭에 나오도록 의무를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그 거부 혜택에 대해서 현행법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규정되어 있는 거는 벌칙을 가함으로써 우회적 또는 간접적으로 나오게끔 하는 의미는 있죠. 하지만 이런 우회적인 방법이 아니라 직접 나와라 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요. 따라서 이런 해석이 이제 필요했던 것입니다. 헌법 제33조 보시면 자, 33조 이거는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명시하고 있고요. 근로자에게 사용자에 대한 단체 교섭권 있음은 뭐 이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단체 교섭권이 자, 잘 보세요. 사용자에 대해서 일정한 협동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인지, 즉 사용자로 하여금 단체 교섭장에 나오도록 강요할 수 있는 그러한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인지 아니면 그리고 적극적 권리라고 아니면 소극적 권리인지 그리고 적극적 권리일 경우에 그런 권리를 재판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 대립을 이제 보실 텐데요. 이게 견해 대립이 가지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뭐냐면 단체 교섭을 이제 요구했을 때 사용자가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거부하면요 보통 어떻게 해요? 일반적으로는요 단체 교섭 거부하면 노조 입장에서는 너 거부해? 거부해? 나 그럼 나 쟁의 행위로 나갈 거야 라고 해서 바로 단체 교섭 거부했기 때문에 쟁의 행위 신고하고 쟁의 행위 나가면 됩니다. 절차 밟아가지고 쟁의 행위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굳이 사용자로 하여금 단체 교섭장에 나오게끔 할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쟁의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우리 지금 이제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어떤 쟁의 행위를 하면은 종전 판례는 무조건 일단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으면 정당 행위가 아니면 그대로 처벌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 노조의 어떤 이제 집행부나 노조 조합장이 이게 두려우니까 쟁의 행위도 차마 못 나가고 그리고 아예 그냥 이 중간 단계에서 단체 교섭을 하게끔 하는
단체 교섭에 이제 나오게끔 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 단체 교섭권에 나오게끔 어떤 법으로 어떤 판례로 이제 어떤 법원을 통해 가지고 나게끔 하는 것, 이게 이제 사법적 청구권성의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는요, 사실은 일부 어떤 교수님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용기 없는 태도가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냥 쟁의 행위로 나가야 되는 것인데 안 나가고 오히려 사용자로 하여금 자 단체 협정에 좀 나와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청구를 법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느냐, 요걸 갖고 따지는 문제, 이 문제가 바로 이제 단체 교섭권의 사법적 청구성의 문제인데요.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우회적이고 불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부정서를 이제 주창하셨어요. 여기 이제 박종희 교수님이 이런 견해를 이제 대표적으로 주장하시는 분이시고요. 이게 이제 현재 일본의 판례입니다. 일본은 이렇게 부정설 쪽을 많이 택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는 만약에 이런 저항이 있으면, 만약에 사용자가 단체 교섭 안 하겠다라고 저항하면은 쟁의기로 나가면 될 거 아니냐. 왜 그걸 나가지 않고 거기서 머무르면서 사용자로 하여금 나오게끔 강요하는 것이냐. 어차피 사용자가 끌려 나왔어요. 나오면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이런 단체 교섭에 응하겠어요? 응하지 않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부정설이 있는 것입니다. 자, 부정설. 저는 이제 중간직이라고 해가지고 두 문자처럼 이제 하나 만들어봤고요. 자, 뭐냐? 국가는 당사자 어느 일방에도 치우치지 않은 중립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자, 여기 중은 중립 의무예요. 자, 중립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라서 법원이, 여기 국가는 법원이에요. 법원이 사용자로 하여금 단체 교섭에 나와라라고 강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나오라고 강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접적으로 이제 뭐 부당노동 행위로서 형사 처벌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직접 나와라라고 강요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것이 바로 중립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립 의무 견지에서 단체 교섭 청구권의 인정은 양 당사자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자, 사용자의 단체 교섭 거부 이후에 노조가 쟁의로 나아갔을 때에 그 정당성 여부를 판결하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메인이에요. 이게. 자, 이것은 자, 쟁의행위 나가면 될 거 아니야. 쟁의 정당성 여부 판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려워가지고 쟁의행위를 못 나가? 이건 너무 용기 없는 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쟁의행위 이전에 불필요하게 법원이 먼저 개입해가지고 교섭 거부의 당무당 판단하는 것은 국가가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이다. 간은 뭐냐? 간섭이에요. 간섭. 중립 의무 위반, 그 다음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거, 간. 그 다음에 헌법 33조가 그 침해 행위를 위법 무효로 만드는 효력을 가진다고 해가지고, 즉 대사인적 효력을 갖는다고 해가지고 헌법상 단체 교섭권에서 직접 사법상의 단체 교섭 청구권 인정할 수는 없다. 자, 직접, 여기 중간 직에서 직이 직접이에요. 직접 사법상 단체 교섭 청구권 도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33조가 권한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권한이 있다는 거하고 상대방을 하여금 어떤 이렇게 단결하고 단체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곧바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단체 협정에 나오라라고 하는 권리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취지인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이제 단체 교섭권은 뭐냐? 단체 교섭하는 권리를 회사에서 방해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지, 회사도 단체 교섭에 응해서 나오라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게 바로 이런 취지입니다. 즉 대사인적 효력을 갖는다고 해가지고, 이건 대사인적 효력이 뭡니까?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체 교섭하는 것 자체를 방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해하지 말라는 이런 법 규정이 있다고, 헌법 규정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러한 단체 교섭권에서 직접 사용자로 하여금 나오도록 하는 단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단체 교섭 청구권이 도출되지는 않는다라는 견해가 이제 부정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의미는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긍정설은요, 성실 이치입니다. 성실은 뭐냐?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본과는 달리, 일본 노조법과는 달리, 일본 노조법은 부정설 입장이라 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노조법 30조에서 사용자의 단체 교섭 의무를 단체 교섭 응락 의무와 성실 교섭 의무로 구체화하여서 명문 규정해 놓고 있다. 즉 우리 노조법 30조 봤잖아요. 사용자는 성실 교섭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의무가 있으면 반대로 뭐가 있어요? 의무의 반대가 뭡니까? 권리잖아요, 권리.
따라서 성실교섭 의무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 해석으로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실교섭에 대해 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따라 이런 청구권이 뭐냐? 단체 교섭 청구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규정에 근거해서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따라서 여기선 이 30조가 뭡니까? 이게 성실교섭 의무였잖아요. 따라서 성실 이칠에서 성실은 뭐였다? 성실교섭 의무를 말하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 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 교섭 거부하는 경우에 노동조합은 부당위원회에 구제 신청할 수 있는 것도 맞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 헌법 27조 이 뭡니까? 재판 청구권이에요. 헌법 27조는 모든 국민은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리가 자, 모든 국민은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상 쟁송에만 해당된다면 법원에 의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 마땅하다. 즉 모든 국민은 법관으로부터 재판받는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지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아니라는 것이에요. 법률적 분쟁이 있으면 항상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 헌법 제27조를 넓게 이제 해석한 것이죠. 그렇게 보아서 자, 법률상 쟁송에만 해당된다면 법원은 여기에 대해서 개입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즉 노동조합이 청구했는데 사용자에게 단체 교섭하자고 이걸 거부했을 경우에 이거에 대해서 이행하도록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것이 바로 헌법 제27조가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재판 청구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재판 청구권의 기회 가지고 단체 교섭 청구권이 도출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뭐 아까 여기 대사인적 효력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이런 대사인적 효력. 요거를 이 부정설에서는 이 대사인적 효력이 뭐냐? 즉 노조가 단체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방해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것, 이제 축소 해석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견해는 뭐냐? 헌법 33조 규정은 사업상 법률관계에 대해서도 효력을 미친다. 이것이 바로 대사인적 효력인데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헌법 규정이 사법상 법률관계에도 효력을 미친다라는 것. 이게 바로 대사인적 효력이라는 것이에요. 사인적 개인에게도 이 헌법 규정이 개인에게도 미친다라는 것인데 이 규정은 뭐냐? 부정설에서처럼 어떤 이렇게 그 단체 교섭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단체 교섭까지 청구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까지도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헌법 제33조의 단체 교섭권 인정의 취지가 그런 것이다. 즉 이러한 규정 단체 교섭권 인정하는 이 규정 자체가 노조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의무지유는 사용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규정이다. 이렇게 해석했던 것입니다. 즉 사법상 법률관계에 대해서도 효력을 미친다라고 보았던 것이고 요거는 이제 33조 규정 중에서 단체 교섭권을 좀 넓게 해석한 것이 되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들께서는 여기서는 이제 1번과 2항 이거 1번 1항 2항 이제 암기하시고 요거는 3항 중간직 자, 중립 의무 위반, 간섭하는 것이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직접 이제 청구권 행사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 성실이칠은요, 이거 성실교섭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냐. 그 다음에 국민은 재판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판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어서, 자, 헌법 제27조가 이제 성실이칠의 이칠이 되는 것입니다. 사망은 이거는 요구하고 이제 비교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넘기셔도 되겠습니다. 판례는요. 판례는 여기에 대해서 종래 참고할 만한 판례가 없었기 때문에 마산지원 충무지원 판례에서는 일본의 판례를 그대로 갖다 썼어요. 그래서 이게 종래 판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산지원 충무지원 판결은요. 헌법 제33조 1항에 규정에서 곧바로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단체 교섭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즉 대사인적 효력 인정 안 된다라는 것이어서 요 사망의 그 반대 같은 해석을 한 것이죠. 이렇게 반대 같은 해석을 한 것이다. 자, 두 번째 구노조법에서 부당노동 행위에 관한 규정에서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사법상 청구권을 직접 규정한 것을 볼 수 없다라는 점 등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그것입니다. 자, 부당노동 행위 규정에서 어디 사용자로 하여금 직접 단체 교섭에 응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근거 규정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간접적, 우회적 규정은 있죠. 형벌 가함으로써 나오게끔 하는 간접 규정은 있지만 직접 규정은 없는 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근거로 해가지고 단체 교섭 청구권이 없다고 이제 판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판례가 바뀌었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충무지원 판례가 여기 지원이잖아요. 여기에 그 대법원까지 올라갔으면 뭐 사실은 정확하게 종전 판례, 그다음에 뭐 바뀐 판례 이렇게 나올 수 있을 텐데 여기 이제 충무지원 판례에서 여기서 끝나버렸어요. 더 안 갔습니다. 더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엄밀히 따지면 종래 판례, 그다음에 뭐 변경된 판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왜냐면 이거는 신선대 터미널 판례는 대법원 판결이거든요. 지금에 나와 있는 판례, 이건 판례 태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판례 종래는 판례가 하급심 판례에서 부정한 바 있었지만 부정설 입장이었지만 대법원 이제 판례에서는 궁극적으로 인정했다, 긍정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엄밀히 따지면 변경된 판례는 아니에요. 하지만 선생님들, 교수님 중에서는 이걸 종래 판례, 변경된 판례를 비교해서 쓰시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선생님 쓰시는 것처럼 쓰시면 됩니다. 뭐 교수님들이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들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변경된 판례는 아니고 그냥 판례가 대법원 판결이 그냥 있는 거예요. 종전에는 대법원 판결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변경되기 이전 판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하급심에서는 종래는 부정하다가 대법원에 이르러서는 이제 긍정하는 쪽으로 이제 바뀌었고 긍정하는 판례가 나왔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이런 판례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선대 터미널 사례인데요. 신선대가 뭐 어떤 곳이냐? 이게 부산에 있는 신선대이고요. 제가 그림을 보시면 사진상 여기입니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 굉장히 넓더라고요. 넓고 큽니다. 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죠. 이게 토픽에 나와 있듯이 굉장히 넓은 부두이고요. 이렇게 야경도 멋있고요.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이게 전체가 신선대 부두, 이게 신선대 터미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컨테이너 박스 이런 것들을 뭐 나르고 또 수출하고 수입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곳이죠. 굉장히 큰 부두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노조가 이제 있는 것이고요. 자, 원고는 99년에 설립신고해가지고 이제 설립신고증 교받은 조합이었어요. 자, 이런 조합인데 피고회사는 이렇게 뭐 부산항 뭐 개발 사업으로 건설된 컨테이너 전용 부두인 신선대 부두를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자, 뭐 하여튼 이렇게 뭐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용역받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운영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피고회사에는 부산 항운 노동조합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역별, 직종별 단위 노동조합이 있었습니다. 자, 피고회사는 설립 당초부터 항운노조와 단체 협약을 체결해 왔었습니다. 종전부터 이제 항운노조라는 곳하고 항운노조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이게 노조거든요. 원고 노조하고 이제 비교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고 노조가 이런 항운노조, 종전부터 있었던 항운노조에 탈퇴해가지고요. 자, 다른 원고 조합에 가입하자. 자, 원래는 당시에는요. 자, 99년도이기 때문에 단수노조 시절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별도의 조합에 가입했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했던 거는 종전 노조가 기업별 노조가 아니라 직종별, 지역별 노조였기 때문에 그 회사 내에서의 어떤 기업별 노조는 가능했었습니다. 이 가능하자, 자, 피고 회사에 자 누구를 지부장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신선대 터미널 뭐 지부를 설치하였음을 회사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종전에 항운노조가 있었고요. 항운노조에서 떨어져 나와서 새로운 노조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노조 지부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이 원고 노조는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피고 회사에게 단체 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했지만 피고 회사는 회사 내의 유일 교섭단체, 당시에는 단수 노조였으니까요. 유일 교섭단체인 항운노조가 있기 때문에 원고조합은 그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동조합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고조합은 단체교섭으로 원고조합을 단체교섭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단체교섭 요구를 이른 거부했습니다. 거부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원고조합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교섭 요구를 거부했어? 우리 쟁의행위로 나아가자.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그러면
한번 법적으로 따져보자. 이러한 거부 행위의 정당성을 따져보자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이 머물러 버린 게 이제 패착이었어요. 나중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중에 이 새로운 신설된 이 원고 노조가 굉장히 커지는 노조였거든요. 종전에 항원 노조에 있었던 염증을 느꼈던 조합원들이 대거 신생 노조인 원고 노조로 들어와서 으쌰으쌰하고 쟁행이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주저주저하는 바람에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 그 노조원들이 한 명도 안 남게 됐어요. 완전 노조가 파괴되었습니다. 다 항원 노조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렇게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이게 굉장히 시기적으로 으쌰으쌰하는 거, 쟁행이 하는 거 필요하거든요. 이게 딱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보여지고 그냥 재판만 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허물어져 버렸어요. 재판 비용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노조가 제 역할을 못 하고 교섭 요구만 하다가 재판 걸려가지고 2, 3년 동안 지지부진지니까 그냥 그 노조는 그냥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제 부정설이 힘을 받는 거예요. 결국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는 했거든요. 승소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가지고 얻는 게 없었던 것이에요. 노조가 단합돼 가지고 그 노조원들이 많아서 각각 어떤 사용자를 상대로 해 가지고 어떤 단체 소도 체결하고 근로조건 유지 향상을 위해 가지고 노력해야 되는 것인데 노조원이 한 명도 안 남았어요. 조합이 승소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안이 이제 벌어진 것이죠. 이것 때문에 부정설이 뭐 목소리를 발했지만 결론적으로 여기 대법원 판결의 결론은 긍정설에 따른 그러한 어떤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자, 피고회사는 단체 교섭 거부하면서도 원고 조합이 단체 교섭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노동부에 질의를 한 후에 원고 조합에게는 노동부 회신에 따라서 피고회사의 최종적인 입장을 알려주겠다는 취지 통지를 하였고 이후 노동부로부터 피고회사는 이미 항원노조가 있기 때문에 원고 조합은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 노동조합에 해당된다라고 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단체 교섭을 계속 거부했습니다. 당시에는 계속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고는 피고회사 상대로 해가지고 단체 교섭 거부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고요. 여기에서 그리고 한편 찬반 투표 실시해서 파업을 결의했지만 이 가처분 신청 결정 시까지 파업을 일단 유보했습니다. 주저주저하는 것이죠. 이후 부산지방법원은 단체 교섭 거부할 수 없다면서 단체 교섭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즉 이기게 해줬어요. 이기게 해줬습니다. 피고회사는 위 가처분 결정 요때 이기게 해준 이유는 당시에 이게 단수노조 금지되는 복수노조인지 여부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 본안에 가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일단 가처분 즉 잠정적으로 교섭에는 응해주라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이 이제 인용됐던 것입니다. 가처분 신청은 이제 잠정적인 처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본안 가서 따질 일들을 미리 이제 잠정적으로 이나마 교섭에 응해주라 이런 쪽의 어떤 그 답변은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긴 합니다. 결정은 내려줘요. 이렇게 여기 대해서 피고회사가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의 제기하고 이 가처분 결정을 근거로 단체 교섭을 요구하는 원고 조합에 대해서 단체 교섭에 앞서서 항원 노조와 이런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협의 조정을 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여전히 단체 교섭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원고 조합은요 피고회사가 이러한 교섭단체 단일화를 핑계로 단체 교섭 거부한다는 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파업에 돌입했다가 금방 끝나버렸어요. 종료했다. 종료한 이유가 보면은 우리 재판을 기다리자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떤 얻는 것도 없이 그냥 종료해버렸습니다. 재판 기다리자 이런 취지였어요. 한편 피고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원고 조합에 가입한 근로자 수는 처음에 만들어졌을 당시에 325명. 이게 이제 거의 과반수가 넘었어요. 굉장히 그 종전에 있던 항원 노조에서 다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파업 종료 후 줄어들기 시작해가지고 2000년도 이제 7월 경에는 150명만 남게 됐고 절반이 줄어들었죠. 그 후로 계속 줄어들어서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는 거의 조합원은 한 명도 남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 조합이 깨져버린 것이죠. 원고는 피고회사의 이러한 단체에서 거부는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회사 상대로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손해배상 청구의 소 아까 어디 나왔습니까? 올려다 보시면 여기 있죠. 법원에 의한 구제에서
손해배상 청구 요거 있잖아요. 여기 나왔던 것이에요. 이 신선대 터미널에서는 단체 교섭 응낙 가처분 요거 인용됐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에서 요거 이제 인용됐던 것입니다. 자, 1심은요. 피고 회사가 법원에 단체 교섭 거부 금지 가처분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원고와의 단체 교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서, 즉 단체 교섭 가처분 결정이 단체 교섭 거부 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이때는 이제 거부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왜냐 행정청에서도 복수노조이기 때문에 단체 교섭 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런 취지로 이제 어떤 회신이 왔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가처분 결정 내려지기 전까지 단체 교섭 거부하는 것은 이건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렸으면 단체 교섭 거부를 금지하는, 즉 단체 교섭을 하라라고 하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으면 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응해서 교섭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원고와의 단체 교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서 이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거는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것이고, 어떤 불법행위입니까? 부당노동행위잖아요. 부당노동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불법행위를 본 것이에요. 부당노동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위자료로 금 200만 원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200만 원. 자, 조합은 다 깨져버렸어요. 조합 깨지고 한 명도 안 남았는데 결국 얻은 거는 뭐예요? 그 조합이 200만 원 벌은 게 끝입니다. 2심에서 이제 2심과 대법원 보시는 것처럼 2심은요 여기에 대해서 단체 교섭 요구에 불응한 것을 가지고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고요. 요게 이제 부정설 입장에서 이제 이런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이 여기에 반해가지고 이걸 2심을 파기환송함으로써 1심과 똑같은 이런 판결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다가 법원으로부터 노동조합과의 단체 교섭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집행력이 있는 판결이나 가처분 결정을 받고서도, 그 전까지는 괜찮지만 이런 가처분 결정을 받고서도 그것을 위반한 경우, 이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반해서 노동조합과의 단체 교섭을 거부했다면 그것은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단체 교섭 거부 행위는 노동조합에 대해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라고 판시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라는 것은 뭐냐? 단체 교섭을 거부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자, 우리 원고 노조가 이러한 것을 사법적으로 법원으로 하여금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자, 이런 불법행위 인정하고 또 나아가서 단체 교섭에 응하도록 하는 그런 단체 교섭 보시는 거죠. 의무 이행의 소 이런 것들 다 이행의 소 같은 경우도 다 인정하고, 이런 것이 뭐냐? 사법적 청구권 인정하겠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에요. 자, 이거는 불법행위를 인정했다는 것은 뭐냐? 노조가 법원을 통해 가지고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이나 이런 어떤 압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줬다. 즉 국가가 인정해줬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바로 긍정설과 동일한 취지로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검토 보시면 부당노동 행위는 집단 등 노동관계 질서를 파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예방 제거해서 의사관계의 질서를 신속하게 정상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법원을 통한 구제는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 침해를 구제하기 위함의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양자가 목적 요건이 서로 다른 것이다. 따라서 별개의 제도로서 병존 가능하다라고 법원이 봤습니다. 이제 법원의 판시 내용의 일부를 검토로 이제 가지고 온 것입니다. 따라서 긍정설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검토를 이렇게 봤는데요. 자, 부당노동 행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회적인 어떤 조치라고 했잖아요. 단체 교섭에 불응했을 경우에 형사처벌을 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나오게끔 하는 그러한 어떤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제도라고 한다면, 법원을 통한 구제 이거는 직접적으로 나오게끔 하거나 안 나올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하는 것, 이런 거이잖아요. 그죠? 이런 직접적인 구제도 양자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병존 가능하고, 따라서 결론적으로 법원을 통한 구제도 가능하다라고 봤습니다. 이것이 긍정설과 견해가 동일한 것입니다. 따라서 판례는 긍정설 입장으로 보인다. 이게 이제 학설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